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인의 포털 검색량이 나흘새 15배나 급증했습니다. 이 라인은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일본에서 13년에 걸쳐 세계적인 메신저로 키웠지만 경영권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부 그리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민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라인 사태 상황, 그리고 한일 외교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시카고 한인거주 지역에 차량 도난 사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미국에서 팬데믹 이후 차량 절도 방법을 보여주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특정 브랜드 차량의 도난 사고가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5월 1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위험을 주제로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정부 당국자들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등과 관련한 위험을 주제로 첫 번째 정부 당국자 간 양자 협의를 진행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 대표단이 AI의 위험에 대한 각국의 관점을 공유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의 국내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AI 관련 미중 회담은 작년 11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양측의 필요성에 공감한 사항인데요. AI는 미중 전략 경쟁, 특히 기술 분야 경쟁의 핵심 전장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조만간에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과 과잉 생산을 의회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 관세 인상을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위대가 대통령 궁에 폭발물을 투척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멕시코시티 한복판 소칼로 광장에서 10년 전에 발생한 대학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대통령 궁에 폭발물을 투척해 경찰과 특수부대 요원 26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야유친 아파 대학생 46명 실종 사건과 관련한 항의 시도 중에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보도했는데요. 사건 발생 10주를 앞두고 증거 불충분 등에 따른 피고인의 입단 무죄와 이에 대한 반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이슬람가르 타운 등에서 발생한 시위 도중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시민단체 회원들은 최근에 동료 7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체포된 데 더해서 불만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작년에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만 국제통화기금 IMF와 일부 우방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상반기 40%까지 육박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서 지난달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산불이 확산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34배 넘게를 태우면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산불 연기가 미국까지 퍼지면서 미네소타주에서도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캐나다 서부에 시작된 산불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맞닿아 있는 엘버타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학자에 따르면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조기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나다는 현재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누가 제2의 오펜하이머가 될 것인가. 예.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주 선명하게 핵무기의 위험에 대해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이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었던 사람이지만 이후에 핵무기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었던 네.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거론하면서 한 말인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운용되는 핵무기, 또 인간 살상이 가능한 킬러 로봇, 이런 것들이 다들 AI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AI 기술이 적용된 무기 위험성이 점점 커지면서 핵무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14일 날 AI 위험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합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자율무기 체계, 사이버 보안, 딥페이크 등 AI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보 위험과 규제 방안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AI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AI 군축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입장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일단 미국은 중국이 먼저 AI 군축 협상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네. 중국은 아니다, AI 기술 개발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수 있는 AI 핵무기가 인류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핵 군축 합의했던 것처럼 AI의 군사적 사용 한도를 정하는 AI 군축 협상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10월 달에 AI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AI 규제 논의를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엔 측에서도 AI의 안전한 사용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국제협약의 군사 강대국이자 우려국가인, 이제 이거 미국의 입장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야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사실 미국도 자체적으로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AI용 반도체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AI 분야에 대해서 투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 챗GPT 같은 AI 프로그램 수출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핵무기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도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규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네. 중국은 미국이 규제를 해서 다른 나라들이 AI 개발하는 거 막으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네. 보고 또 약간 또 갈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은 AI 기술의 이제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합의가 물론 필요한 건 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AI 반도체 포함해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부터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AI 기술 발전 혜택을 개발도상국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간의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결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방적인 협력, 포용성, 이게 먼저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그랬으니까 수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중국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실제로 AI 투자에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넣고 있는데요. 중국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AI 연구, 머신러닝 등에 1억 4,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74억 원 정도를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 주석이 이미 작년에 2022년에 AI 무기 개발도 해야 된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입장도 밝혔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AI 기술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안보 위험은 점점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AI 업계 측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헨리 키신전 전 미 국무장관도 타계하기 전에 AI는 두 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AI 군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야에서 맞서고 있는 미국과 네. 중국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물가는 오르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네. 미국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반대로 돼야지 좋을 텐데 물가가 떨어지고 지지율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1월 재선 가능성 좀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시건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네. 미국 유권자 10명 중 8명이 높은 물가를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유권자의 58%가 현 대통령의 경제 처리 방식 난 반대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네. 40%만 난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비율도 전월에 55%였는데 한 달 만에 이게 3%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유권자는 지난달 비해서 4%포인트 하락하면서 28%에 그쳤습니다. 유권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호황 그리고 고용시장에 점수를 주기보다는 일단 비싼 물가, 식품 가격 이게 너무나 불만이라고.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유권자의 43%가 트럼프를 선호한다고 대답했는데 지난달 41%에서 2%포인트 올라갔고요. 바이든 대통령 선호 대답은 35%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미국 유권자들은 대선 앞두고 일관되게 경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ABC 뉴스와 입소스가 여론조사한 걸 보면 미국인들 10명 중 9명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가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본다라고 대답했고요. 30%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 다룰 거라 대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경제 네. 문제 중요하죠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해결사에서 저격수로.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네. 핵심 증인이자 돈을 직접 지급한 당사자인 마이클 콘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법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해결사에서 저격수로 입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코어는 2010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합의금을 직접 건넨 인물이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뒤처리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저격수로 바뀌었을까요? 사실 이게 뭐 좀 남의 일 뒤치다거리 해주다 보면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대가를 바라고 뭔가 대접을 바라는데 거기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코온이 연방검찰에 기소가 되면서 복역을 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코온과의 관계가 균일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격수가 된 건데 코온은 스토미 데니얼스에 대한 입막은 돈 지급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폭로했고요. 모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인이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코온 변호사가 주택담보대출로 데니얼스에게 줄 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그 돈을 다시 변제해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온의 증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핵심 진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겠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코온을 통해서 13만 달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지급한 다음에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표인 것처럼 위장해서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 이날 코온 증인석에 등장한 코온을 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중간에 눈을 감는 경우도 있었고 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네.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일은 하겠지만 굳이 출근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사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가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렇죠.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출근해라. 라고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네. 고위직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아.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와 미시간대 연구팀이 인력 정보 회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페이스X에서 2022년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한 이후에 전체 직원 대비 고위직 직원들이 차지한 비율이 최소 4%에서 최대 15%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고위직 직원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회사는 세계 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100% 대면 근무를 요구한 스페이스X라고 하는데요. 15%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고위직 직원 비율이 5% 줄었고요. 애플은 4%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은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옮긴 경쟁사로 거예요? 이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직하면서 조건을 달았겠죠. 저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네, 있군요. 그래서 네. 이번 연구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페이스X는 미국의 빅테크 회사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 이제 종료하면서 사무실 복귀를 시작한 기업들인데 네. 미시간대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사무실 복귀 의무 정책이 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사무실 복귀 의무 정책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답변을 거부했고요. 스페이스X 측도 즉각적인 답변은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가 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그쵸. 사람의 심리가 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네. 일이 근데- 잘 되던데. 근데 이런 또 건가요? 회사 측에서는 고위직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급여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라 싶은데 그렇죠. 또 고위직 직원들은 집에서 해도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네. 들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그저 일을 했을 뿐. 네. 이라고 정하셨어요. 네. 그 에베레스트산 등반할 때 네. 보통 등반대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주는 등반 안내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쉐르파라고 하는데요. 네, 쉐르파는 네.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이기도 하고 등반 안내인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이는 워낙 하는데요.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네. 꼭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팔인인 카메리타 쉐르파 올해 나이가 54살인데요. 이분과 영국인인 켄달 쿨 이 두 사람이 현지 시각 12일 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는데요. 네. 카메리타 쉐르파는 29번째 등정에 성공한 것이어서 네.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른 인물로 기록이 됐고 쿨은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네.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카메리타 쉐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서 1994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고요. 그 이후 거의 매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5월 15일, 21일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올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무슨 뒷산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도 17일과 23일에서 일주일 동안 또 와. 두 번 오르면서 에베레스트 정상 28번째 기록 이제 29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저 내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말을 했다고 그런 게 하고요. 너무 멋지죠. 그리고 네. 이제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면서 아주 입주저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1996년 암벽 등반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주의 도움 없이 다시 걸을 수가 없을 거라는 의료진 말을 들었지만 야. 각고의 노력 끝에 이걸 다 이겨내고 이렇게 에베레스트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맞아요. 교훈도 배우게 되고 이 쉐르파 같은 경우에 그냥 나는 일을 했을 뿐이잖아요. 네, 매일매일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맞습니다.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자신감을 올려주는 관광이 있어요. 어딘지 가보고 싶네요. 이거 나이가 들면 약간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네.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아 탈모 고민하는 분들 머리숱이 줄어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예. 또 여성들은 또 출산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아, 한 푸씩 그렇죠. 빠진다고 하는데 특히 네. 남성들도 탈모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요즘 튀르키예가 전 세계 탈모인들의 성지가 되고 아,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일단 이유는 모발 이식 비용이 저렴한 데다가 실력도 좋은 의료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2022년 튀르키예를 방문한 모발 이식 환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터키, 튀르키예에 가서 모발 이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모 환자들이 튀르키예를 많이 찾는 이유가 일단 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오. 3,000모를 이식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네. 튀르키예를 가면은 300만 원에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왕복 항공 비행기권이 1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비행기 다 해도 해도 훨씬 더 싸고 오, 그러네요. 미국과 비교하면은 미국에서 시술하는 것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튀르키예에서는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관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관광도 가보고 싶은 나라잖아요, 튀르키예. 맞아요. 그래서 예. 관광도 하고 모발이식도 모발이식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어. 튀르키예를 가보면 머리 하얀 천과 검은 띠를 두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이제 시술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비용에 모발이식 포함해서 관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의료 투어가 인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전에 꼼꼼하게 의료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보시고 만약에 맞아요. 문제 생겼을 때 다시 가기가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좀 잘 알아보고 가시긴 약간 하셔야 검증된 의료기관 찾아보시고 네. 뭐 댓글도 좀 많이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가 또 이렇게 탈모인들의 성지였는지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오늘 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마룬5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썬데이 모닝 함께 듣겠습니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vers share some skin. Clouds are shroud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 You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am in.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And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may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Fingers trace your every outline. Oh yeah, yeah. Paint a picture with my hands. Oh, and back and forth we sway like branches in a storm. Change the weather, still together when it ends. That may 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 오전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1명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다른 공범 1명도 오늘 새벽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1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본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 내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정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미국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카고입니다. 특정 차량을 표적으로 삼은 도난 사건이 미국에서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발생했는데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시카고의 이 한인 밀집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한인 밀집 지역은요, 놀스 서버브 지역으로 꽤 안전하고 부촌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차량 강도나 도난 사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안전한 지역인데요. 최근 이마저도 안전망이 뚫리면서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 피해를 당한 한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상황을 들었는데요. 네. 한인 비즈니스와 상권이 밀집한 쇼핑몰 주차장에서요.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요. 네. 쇼핑몰에서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차량의 앞 유리가 깨져 있었고 누군가 이 차량을 훔치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조사 결과 이분의 차량은 불행 중 다행히도 도난범들이 이 차량을 훔치려고 시도했다가요. 시동이 걸리지 않자 결국 포기를 하고 이제 도주를 했다고 경찰이 진술을 했는데요. 네. 더 새로운 사실은요. 경찰이 예전에는 시카고 우범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이 해당 차량의 도난 사건이
이제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부촌의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범행을 계획하는 그룹들이 2-3명씩 모여서 다니는데요. 아. 이들의 새로운 타깃이 한인 밀집 지역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도난 사고가 왜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네.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해당 브랜드의 일부 취향 모델 도난 보험금 청구가요. 10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100% 아니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도난 사고가 엄청 증가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네요. 왜 이런 피해가 증가하는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쿡카운티의 경찰과 직접 연결을 해서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난 사건의 표적이 된 브랜드 차량의 2021년 11월 이전 차종은요. 네. 기본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요. 네. 도난 방지용 시동 제어 장치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키를 꽂는 곳에 특정 암호를 저장한 칩을 내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주인이 이 암호와 같은 번호를 가진 자동차 키를 꽂아야 잠금 장치가 해제되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인데요. 네. 표적이 된 차량들은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정착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난에 특히 취약한 차량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차량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제작된 특정 모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해당 브랜드의 SUV 차량이 주로 또 범죄의 대상 차량이 됐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모델은 같은 연식인 차량임에도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돼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범죄의 타깃이 된 브랜드의 일부 모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차량 도난범들이 USB 케이블의 금속 끝을 이용해서 시동을 거는 차량 절도 수법을 이용해서 훔치는데요. 이 방법들은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을 통해서 많이 확산된 바 있어 미국에서는 아주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 해당 업체 기업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새롭게 내놓은 방지 대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브랜드 업체 회사가 새로운 도난 방지 장치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서 범죄자들이 사용한 점화 실린더 본체 제거 방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점화 실린더 프로텍터라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초 진행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 불가 모델을 위해서 마련된 물리적인 방어책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소유주 요청 시 무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점화 실린더 본체를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절도를 방지하는 최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고 또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는요. 해당 시스템 설치를 강력히 권장한다고 업체 측은 전했습니다. 네. 또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보안 업데이트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창문 스티커를 부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잠재적인 도둑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절도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취지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현재 경찰이 직접 추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꽤 효과적이라면서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제가 만난 경찰이 이 해당 차량 운전자들에게 차량을 경찰서에 있는 차량 추적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해받았습니다. 네. GPS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도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실시간 추적으로 자동차 절도를 막아내는 프로그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차량 절도 체포 및 자동 절도 방지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추적을 통해서 자동차 절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차량 소유주가 가장 먼저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트래킹 프로그램에 우선 등록을 해야 하고요. 네. 만일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해서 차량 도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차량 소유자에게 GPS 위치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하고 데이터 액세스 결과 차량 소유자의 등록된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만약에 보고가 되면요. 네. 경찰은 신속하게 그 도난된 차량을 찾아서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해당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잘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라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 경영권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미 회사의 미래뿐 아니라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그간의 상황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라인 어떤 서비스인지 또 설명해 주시죠. 라인이란 메신저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개발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일본과 동남아에서는 주요 메신저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 수가 9,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국민 중 10명 중 9명이 써봤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상시적으로 이제 이용한. 그러니까 9명 중 10명 중 9명이 상시적으로 쓴 건 아니고 써봤다는 건데 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럼요. 네. 한국의 카카오톡에 이제 비견되는 메신저인데요. 네. 이 라인 메신저를 일본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라인 야후입니다. 이 라인 야후 주식의 65%를 A홀딩스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A홀딩스의 지분 절반씩을 네이버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투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라인의 운영 이제 경영권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갖고 있는 거죠. 딱.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동안 자기네들의 대표 메신저가 한국 회사한테 경영권이 있다는 것에서 참 거부감, 반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구구적인 성향인 주간 문예 춘추에서 라인 야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는데 이 네이버 클라우드는 중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라인 메신저에 침입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약간 혐한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미. 네. 일단 그동안에도 반감은 좀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지난해 11월이죠.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잖아요. 지난해 11월 일본 라인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됐고 이 유출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3자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이제 재발 방지책을 명령하다가 급기야 3월과 4월 두 차례 총무성의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하려면은 네이버의 기술 지원을 받는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분을 넘겨라. 경영권을 넘겨라. 이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인 표현을 좀 보면은 네.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고 등을 포함한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이런 자본적인 지배 관계를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관계에 대한 재검토. 약간 어려운 말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분을 매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경영권을 넘겨라. 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이런 행정 지도에 따라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25일 날 지난 4월 25일 날 교도통신 산케이 신문들이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서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국에서는 즉각 그렇죠. 라인 야후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사태고 보안 대책 마련을 하면 되는데 왜 경영권 경영권까지 뺏기로 넘어가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 열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행정 지도를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행정 지도를 하면서 사실상 경영권에 개입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래도 되는 건가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배구조 문제인데 쉽게 그렇죠.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렇죠. 문제인데 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지시를 내리려고 간섭을 하려면은 그 경영주가 의도적이고 명백한 범법 행위를 벌였다거나 아주 심각한 어떤 아니면 그래서 행위가 또 있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시장 경제에서는 아주 금기시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라인야후의 보안 사고가 났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보안 사고 방지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데 네. 차제 경영권을 넘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 기업 네이버가 13년 동안이나 키운 라인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다른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틱톡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네, 있죠. 중국. 네. 예.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입니다. 중국 회사가 모 회사이고 예. 최근에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즉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넘겨라 이런 겁니다.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틱톡에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중국 쪽에 유출되면은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 쪽은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예.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조치를 내린 거죠. 그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뭐냐? 우리 그렇죠. 우방이 아니었냐? 근데 왜 미국이 중국에게 하는 것 같은 적대적인 경쟁 관계, 적성적 국가에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사태 초반에 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네. 일본에서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지난 29일에 비로소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장을 내고서 네.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 관계는 별개의 사안이다. 네이버와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 지원이 필요하면 제공하겠다. 이 정도의 말을 내놨습니다. 네. 외교부도 그 다음날 30일 네이버 쪽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 쪽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한 거다. 우리가. 네이버가 요구하면 한국 정부가 나설 수 있다. 네. 그리고 네이버한테 구체적인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네이버한테 입장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가 네이버한테 입장을 밝히지 말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는데. 오히려. 예.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알고 싶다면 사실 비공식으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굳이 네이버한테 입장을 밝혀라. 더 구체적으로 내라는 얘기는 입장 내지 말라는 얘기처럼 저한테 들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네. 그렇게 얘기가 들린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비판 얘기도 나오고 지금 뉴스에서도 그래서 뭐 반일 감정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 한국 언론의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렇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예. 윤상현, 뭐 안철수 이런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주춤주춤 하다가 지난 7일에 일본 정부 대변인입니다.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시 그리고 10일에는 행정지도를 직접 내린 총무상 마스모토 다케이 총무상이 나서서 우리가 보안 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총무성 간부가 경영권 정리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뺐습니다. 네. 일본 총무성이 공식 해명한 당일에야 비로소 한국 정부가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도현 과학기술부 2차관이 그날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가기부는 지분 매각 검토 자체는 네이버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정부가 이제 네이버의 뜻을 따랐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네이버의 뜻에 따랐고 또 일본 정부가 해명하는 대로 경영권을 넘기라는 행정 지도가 아니었다면은 네. 정부가 뒤늦게 유감 표명이나 강력 대응 응하는 입장을 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왜 네이버한테 자꾸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비경씨를 얼마나 들을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을 밝히면 네이버는 더 곤란해지는데 그래서 이 일본 정부의 이번 행정지는 누가 보더라도 네이버에게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고 네. 실제로 또 네이버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협상이 자의에 따른 것이라 해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적성국 기업에게나 요구할 지분 정리를 행정 지도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해줘야 됐었다. 네, 네. 그런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은 오히려 네이버의 협상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자꾸 네. 네이버한테 힘을 받게 되니까. 자꾸 네이버한테 구체 입장이 뭐냐고 자꾸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네이버가 어떻게 공식적 입장을 말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라인 사태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사실 뭐 이 사태 자체로도 좀 중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지금 한일 관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잖아요. 예.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진 이유가 이 자체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일본도 호혜적인 조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에 일방적인 양보안을 냈습니다. 즉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던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네. 한국 국내 기업들이 돈을 내게 해서 3자 법재단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네. 여론도 많이 일고 그게 왜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들끼리 돈을 서로 배상을 하게 하느냐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또 하나 그 직후 한일 양국은 2019년에 이루어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성해 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란 한국의 법원이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리고 자산 압류 결정을 내리니까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네.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조처였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징용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데 한국 정부가 이제 강제징용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해제 조치를 풀어야 그럴 되는데 법한데 그렇지 않았죠. 형식적으로 보면 한국은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 무역기구 제소 한국이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처리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실제로 양보받은 게 없는 셈이 된 거죠. 네, 형식적으로는. 네, 네,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를 했고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지금도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일본 관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하면은 일본도 호혜적인 조처를 할 것이다 라는 선제 양보를 펼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별로 양보한 건 없었고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문제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입장으로 나아가면 일본도 좀 뭔가 해주기를 바랬는데 점점 약간 좀 달라지는 대표적인 게 이번에 네, 그래서 그렇죠. 네이버 문제죠. 라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뺨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 3월에 검정을 통과했던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강제 점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교과서가 80%가 넘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강제 동원 노동도 강제성이 없다고 표현한 구구적 사관들도 늘고 있고 네. 라인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에도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 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좀 양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네. 그동안 이 사도광산이 한국인의 강제 동원을 했던 이제 드물 어린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걸 반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설사 등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주장했습니다. 네. 일본 군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일본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거 네. 우리 강제동원 기록을 해야 된다. 일본이 예스하고 나서 근데 사실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이제 한국이 동의해 준다 하는 산케이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밀 주일 대사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싶다. 세계유산으로 등록해도 좋을 정도 매우 훌륭한 곳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산케이 신문, 부부정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 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한일 관계 현 주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라인 사태가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서로 조건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네네. 일각에서 들린 얘기가 돈을 줘야 되는 소프트뱅크가 지금 자금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한국에서는 갈수록 이제 반대 여론이 커지고 네. 네이버 내에서도 직원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이 와중에 일본 한국 정치권에서 독도 방문 정치인들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자기네 영토에 한국 정치인이 독도 방문했다고 일본 신문에서 오늘 아침 어저께 크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한일 관계 갈등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도 급기야 어저께 13일 날에 입장이 나와서 성태훈 정책실장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존재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형국이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한일 양국에서는 이제 참 양박이 힘든 문제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 거죠.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제 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질주를 하다가 이 라인 사태를 맞아서 이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고 그렇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큰 영향을 앞으로 어떻게 밖으로 돼야 갈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라인 야후 사태 상황 또 한일 관계 짚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